1982년 11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한 연쇄 절도 사건의 범인 대도 조세영이 체포되었다. 절도 전과 10일범인 그는 고관대작과 재벌의 저택만을 골라 침입해 거액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으며 일부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자신을 의적처럼 여기는 대중의 관심에 도취되어 반성하지 않던 그는 1913년 4월 구치소에서 탈옥했다가 5일 만에 경찰의 총에 맞고 재체포되었다. 이후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종교에 귀의해 모범수가 되어 보호감호가 취소되고 1998년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2년 만에 일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되었고 이후에도 한국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이어갔다. 한때 개과천선의 상징으로 불리며 선교 활동을 하고 보안회사 고문까지 지냈으나 끝내 범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일 어둠 속의 기술자 1982년 10월 서울 강남 압구정동. 밤하늘에 구름이 두껍게 끼어 달빛조차 땅에 닿지 못하는 깊은 밤이었다. 삼엄한 경비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호화주택가. 그 중에서도 특히 웅장한 저택 하나가 어둠 속에 고요히 서 있었다. 담장 위로 일순간 검은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넘어갔다. 개 짖는 소리 하나 없이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마치 유령처럼 담을 넘은 남자는 순식간에 담장 밑 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다. 조세영 46세. 16살부터 시작한 도둑질로 교도소를 11번이나 드나든 남자였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고양이처럼 빛났다. 그는 저택의 구조를 꿰뚫어 보듯 집안을 유심히 살폈다.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짧은 틈을 노려 정원을 가로질렀다. 도둑이라는 놈들이 다른 데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집에 들어가겠어? 이유는 간단해. 그 집에 뭔가 있어서지. 고아원에서 자란 그의 입에서 중얼거림처럼 흘러나온 말이었다. 어릴 적 배고픔에 시작한 도둑질이 이제는 그의 온 삶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오늘 밤은 달랐다. 오늘 그가 택한 집은 어느 정치인의 저택이었다. 권력의 그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이 숨겨진 곳이라는 소문이 파고들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적 속에 울린 소리에 조세영은 재빨리 부엌 창문 아래로 몸을 숨겼다. 한밤중에 방문객이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사람은 비서관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2층 침실 불이 켜지고 집주인이 내려와 문을 열었다. 낮은 목소리로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비서관이 건넨 봉투를 받아든 집주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조세영은 미소를 지었다. 예상대로였다.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을 가능성이 컸다. 집주인이 2층으로 올라간 후 그는 준비해온 도구를 꺼냈다. 손에는 특수 제작한 흡착 장갑을, 발에는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신발을 신고 있었다. 거실 창문의 방범창을 손쉽게 제거하는 데는 단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평생을 도둑질만 해온 그의 손길은 예술가처럼 섬세했다. 방범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니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 중얼거리며 그는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집 안을 정확히 파악했다. 집주인이 올라간 2층으로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2층 복도 끝 반쯤 열린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시대의 그림자.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전두환 정권의 군사 독재 아래 있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강압적인 통치와 언론 통제가 일상이 되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시기,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듯 강남과 북한산 자락에 호화 저택을 지었다. 저녁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경제 성장률과 수출 실적을 자랑했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분노가 시민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갔다. 서민들은 높은 담장 너머 화려한 저택에서 살아가는 권력자들을 바라보며 한숨 지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조세형은 어두운 민심의 그림자였다. 법과 제도가 부패한 권력을 처벌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누군가가 대신 그들을 심판해 주기를 바랐다.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의적의 이야기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조세형이라는 한 절도범이 있었다. 그는 권력자들의 집만 골라 도둑질을 했다. 불법으로 모은 재물을 불법으로 되찾아가는 일종의 아이러니였다. 민심은 그의 편이었다. 대도의 탄생, 서재에 들어선 조세형은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단번에 알아챘다. 수십 년간 쌓인 경험이 그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여기군. 조세형은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가까이 대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하는 그의 감각은 마치 음악가의 청각처럼 예민했다. 금고는 몇 분 만에 열렸다. 어디 보자.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외화, 그리고 보석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조세형의 눈이 번쩍였다. 그가 손을 뻗어 보석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건 그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물방울 다이아몬드였다. 정치인들과 재벌들 사이에서만 그 존재가 알려진 희귀한 보석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보석과 현금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졌다. 끝내 침입자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집주인은 다음 날 아침에야 금고가 열린 것을 발견했다. 그 후로도 조세형은 강남과 평창동, 연희동, 성북동 등 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저택을 차례로 턴다. 하지만 그의 타겟은 항상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재벌들의 집으로 한정되었다. 그가 훔친 현금과 귀금속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신기하게도 그중 일부는 고아원이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익명으로 전달되었다. 언론이 대도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그때부터였다. 권력자들의 재산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현대판 홍길동. 비록 경찰은 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민심은 묘하게도 그의 편이었다. 사람들은 비밀리에 그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었다. 군사 독재 시대 권력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한 남자의 전설이 시작되었다. 체포와 재판 1982년 11월의 어느 새벽, 조세형은 마침내 경찰에 체포되었다. 동대문 경찰서 형사들이 그를 오랫동안 추적해왔고 결국 절도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의 거주지에서는 현금과 외화, 귀금속 등 엄청난 양의 작물이 발견되었다. 언론은 그의 체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신문 한 면을 장식한 대도 조세형 검거 기사는 그를 일순간에 유명인사로 만들었다. 그는 경찰서 조사실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형사의 질문에 조세형은 웃기만 했다.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귀한 보석을 가지게 됐는지 조사해봐요. 불법 정치자금으로 샀을 텐데.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 11번의 체포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던 그가 아니었다. 마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정의의 사도라도 된 듯한 당당함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털었다고 진술한 집들의 주인들이 하나같이 도난당한 적 없다고 손사래를 친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절도 사건. 그것은 당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불법 재산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훔친 돈은 모두 불법으로 모은 돈이에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비자금으로 숨겨둔 돈이라 신고도 못하는 거죠. 재판정에서 그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고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의 발언은 법정 밖 시민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더욱 영웅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탈옥과 중형 1908 13년 4월 이미 유명인사가 된 조세영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즉각 항소했다. 자신이 훔친 돈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그는 법원 구치감에서 탈옥을 감행했다. 어떻게 그가 철창 사이를 빠져나갔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일부는 그의 탁월한 도둑 기술로 자물쇠를 열었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교도관의 부주의를 틈타 탈출했다고 했다. 어떤 방법이었든 그는 탈옥에 성공했고 온 나라는 발칵 뒤집혔다. 네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다. 내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그의 검거를 지시했다. 전국 경찰에 비상령이 내려졌고 서울의 모든 형사들이 그를 추적했다. 그러나 조세영은 마치 유령처럼 숨어 지냈다. 그가 어떻게 도망 다녔는지, 누가 그를 도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5일 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그는 결국 경찰에게 발각되었다. 도주를 시도하던 그에게 한 경찰관이 권총을 발사했고 총알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는 마침내 체포되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 병원 침대에 누운 채 그는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탈옥은 법원의 심기를 건드렸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거기에 사회보호법에 따라 형기를 모두 마친 후에도 추가로 10년간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 25년. 그것은 사실상 그의 남은 인생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라는 선고나 다름없었다. 북종교의 귀에 청송교도소의 독방에서 조세영은 무기력함에 빠졌다. 마치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기분이었다. 교도소 담장 너머 자유로운 세상은 이제 그에게 저 먼 별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하는가? 그는 억울함에 몸부림쳤다. 살인자들도 7년이면 출소하는데 자신은 왜 15년이나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권력자들의 보복이라고 생각했다. 고독과 절망 속에서 7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도소 목사가 그를 찾아왔다. 하나님은 누구든 받아주십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목사의 말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그는 성경에 빠져들었다.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그의 변화는 교도소 직원들조차 놀라게 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참회하며 남은 형기를 모범적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도소 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종교 간증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증언했다. 그의 이야기는 교도소 안팎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믿기 시작했다. 15년의 형기 중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그는 최우수 모범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1998년 15년의 형기를 마친 조세영은 보호감호 처분 재심을 청구했다.
처음에는 기각되었지만 항소심에서 그의 종교적 변화와 나이 54세를 고려해 보호감호 취소 판결을 받았다. 1998년 11월 26일 그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과 신도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의 출소는 큰 화제가 되었다. 종교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된 대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을 장식했다. 각종 종교단체와 학교에서는 그를 초청해 강연을 부탁했다. 그는 어느새 개과천선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한 보안회사에서는 그를 고문으로 초빙했다. 도둑의 기술을 역으로 활용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그에게 제2의 인생이 열린 것 같았다. 가장 놀라운 일은 1999년에 벌어졌다. 그의 간증을 듣고 감동받은 한 중소기업 여사장 이은경, 당시 39세가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들은 교제 끝에 2000년 2월 아들을 낳았고 5월에는 결혼식을 올렸다. 이제 저에게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56세의 아버지가 된 조세영은 행복에 겨워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랑하는 가족도 생겼다. 그의 인생은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듯했다. 무너진 신화, 그러나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2000년 11월 조세영은 선교 활동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쿄의 한 주택가에서 그가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처음에는 그가 체포된 사실만 알려지고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경찰에 잡힌 남자가 바로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의 주택 보안 시스템을 테스트해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의 변명은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했다. 결국 그는 일본 법정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사회에 충격이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그의 개과천선을 믿었던 터라 배신감을 느꼈다. 특히 충격을 받은 것은 그의 아내 이은경이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우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그녀의 인생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2004년 일본에서 형기를 마치고 귀국한 조세영은 대중의 시선을 피해 은둔 생활을 했다. 하지만 불과 1년 후인 2005년 그는 다시 서울의 한 치과의사 집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르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저는 절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할 뿐이었다. 법원은 그에게 3년형을 선고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영웅이나 개과천선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평생 도둑질만 해온 늙은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의 아내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심지어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2008년 출소한 그는 2010년에 다시 작물 알선 혐의로 구속되었고 2011년 출소 직후에는 강도 공범으로 지목되어 재체포되었다. 비록 강도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지만 이미 그의 인생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 있었다.